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당신이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 때문에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오만한 남자가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의 분노를 사면서 시작됩니다. 아들의 싸늘한 시신 옆에서 발견된 두 개의 작은 이빨 자국. 그리고 그날 밤 남자의 귓가에 속삭인 뱀의 목소리. 내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으니 이제 내 차례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 위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남자의 완전한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이곳, 강만철 회장의 대저택 정원은 매일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냄새로 가득 차곤 했지요. 강 회장은 막 잠에서 깨어나 뻐근한 목을 돌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성공을 증명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된 정원은 마치 거대한 녹색 양탄자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평온을 깬 것은 다급하게 울리는 인터폰 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해온 김 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언가에 단단히 겁을 먹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지요. 회장님, 어서 나와 보셔야겠습니다. 도련님이 이상합니다. 강만철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상하다니 대체 뭐가? 어젯밤에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아들 강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것인가? 그는 성가시다는 표정으로 가운을 걸치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 집사와 정원사 그리고 젊은 가사도우미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정원 한가운데를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강 회장의 외아들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장 아끼던 잔디밭 위에 마치 잠이라도 자는 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입고 나갔던 값비싼 명품 셔츠는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성큼성큼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이놈 자식.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일어나지 못해? 호통에도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잡아 흔들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목 왼쪽 셔츠 깃바로 아래에 새겨진 기이한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이빨 두 개로 살짝 찍어 놓은 듯한 선명한 두 개의 붉은 점, 그리고 그 점을 중심으로 뱀의 비늘처럼 보이는 미세한 무늬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피부는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혀본 적 없던 그의 단단한 무릎이 축축한 잔디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짐승의 울음 같은 기이한 신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세계가 그 작은 이빨 자국 두 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만철 회장에게 그린힐 시티 프로젝트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허허 벌판이던 땅을 사들여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그의 마지막 야망이자 필생의 과업이었지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언덕 하나만 정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언덕에 뿌리 내린 수백 년 된 당산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 아래 움막을 짓고 사는 박씨 노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보상이 끝난 땅이었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 언덕의 심장이고 우리 마을을 지켜온 신입니다. 강만철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박씨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마치 박물관 유물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르신,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믿으십니까? 돈은 충분히 드렸잖습니까? 이제 그만 비켜주시지요. 저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수천억짜리 공사가 멈춰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나무를 베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뱀이 물어갈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 땅의 오랜 약속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철 회장의 귀에는 그저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뒤에 대기하던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약속? 나와 한 약속도 아닌데 내가 왜 지킵니까? 내게 약속은 오직 계약서뿐입니다. 강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노인을 지나쳐 포크레인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직접 이 낡고 미신에 가득 찬 과거의 잔재를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육중한 포크레인 삼날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던 당산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두둑하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들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박씨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으로 쓰러져가는 나무와 강만철 회장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나무의 몸통이 땅을 울리며 쓰러졌을 때 강만철 회장은 승리감에 젖어 땀을 닦았습니다. 뿌리째 뽑혀 드러난 흙 속에서 하얀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다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인 공간에 그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언가 그의 다리를 감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미끄럽고 힘이 넘치는 무언가. 눈을 내리깔자 집채만 한 백사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가 그의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뱀은 입을 여는 대신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강만철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는 꿈을 다 꾸는군. 그 영감탱이 때문이야. 그는 애써 꿈을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원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의 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붉은 점. 그것은 마치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백사의 송곳니 자국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은 강만철 회장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듯 크고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고 국화꽃 향기가 빈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연극 무대 위에 억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슬픔을 연기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목에 있던 두 개의 붉은 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동원되었고 경찰청장은 직접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죽음이 분명 경쟁 관계에 있던 태영건설의 소행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린힐시티 프로젝트를 두고 마지막까지 피 튀기게 싸웠던 상대였으니까요.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영건설 주가를 폭락시킬 자료 전부 언론에 풀어. 그리고 그놈들 뒤를 샅샅이 캐.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복수심이 그의 슬픔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과수에서 나온 부검 결과는 그의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 형사가 그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김 형사는 40 중반의 노련한 형사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검 결과 강지훈 씨의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외부 충격이나 약물, 독극물 반응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김 형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형사,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내 아들 목에 있던 그 자국은 뭔데?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건가?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목에 있던 두 개의 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단순한 피부 반점으로 나왔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흔적이라면 당연히 독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저택의 모든 CCTV를 분석했지만 그날 밤 외부 침입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담장의 센서도 경비견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강지훈 씨가 정원에서 혼자 잠을 자다 그대로 숨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논리와 이성이 엉망으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소행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의 뇌리 속에서 박씨 노인의 목소리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뱀이 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백사의 형상.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미신일 뿐이야.
강 회장은 억지로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냈습니다. 그는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도, 운명도, 저주도 모두 약자들이나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다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무능할 뿐이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죽음이란 없다. 분명 어딘가에 그가 놓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강만철 회장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아들이 목에 뱀 자국을 한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값비싼 양주를 따르는데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맡았나 싶었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뱀장어를 파는 수산시장에 와 있는 듯한 역한 비린내였습니다. 그는 양주를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발밑에 무언가 얇고 바삭한 것이 밟혔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것은 파충류의 허물처럼 보이는 반투명한 껍질 조각이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표면에는 분명 뱀의 비늘과 같은 다이아몬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고 그의 침실은 2층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 들어왔단 말인가? 그는 김 집사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뱀이 들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은커녕 뱀이 들어올 만한 구멍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헛것을 보는 것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의 공간을, 그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홀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소파에 잠들었던 그는 새벽녘에 서늘한 감촉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의 발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럽고 묵직한 무언가.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와 허벅지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한 달빛 아래 그것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하반신을 휘감고 있는 것은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바로 그 백사였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뱀이 이제는 현실에 나타나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를 휘감은 백사의 감촉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체온,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조여오는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느껴지는 희미한 공기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뱀은 그의 허리를 지나 가슴팍을 향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강 회장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심장이 멎어 아들 곁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명 소리가 들려서 김 집사는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강만철 회장은 소파 위에 웅크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백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값비싼 캐시미어 담요만이 그의 발치에 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뱀이 내 다리를. 강 회장은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김 집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악몽을 꾸신 모양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는 듯한 동정과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시선에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분명히 있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뱀의 감촉과 눈앞의 평온한 현실 사이에서 그는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만철 회장의 세계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안과 공포는 이제 집을 넘어 그의 왕국인 M건설에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린힐시티 공사 현장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밤마다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수십 마리의 뱀들이 달빛 아래 따리를 트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던 굴착기 기사가 땅속에서 뱀떼를 보고 기겁해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중장비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사는 그날로 짐을 싸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철골 구조물을 올리던 인부가 발밑에서 뱀을 보고 놀라 비계를 놓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뱀 한 마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회장 아들이 죽어나간 터라 그런지 영 찝찝하다,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수군거림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인부들은 하나둘씩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강 회장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현장 소장을 불러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고작뱀 따위 때문에 공사를 멈춰? 당장 인부들 다시 불러 모으고 현장 전체에 뱀 퇴치 약을 뿌려. 뱀이 아니라 용이 나와도 공사는 진행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분노는 텅 빈 현장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겁에 질린 인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흉물스러운 철골만 남긴 채 멈춰 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 회장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과 환각으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신경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던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목덜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부의 일부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하게
비늘 같은 무늬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거칠게 문질러 보았지만 무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벗겨지며 쓰라린 통증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피부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그의 목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희귀성 피부염 같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발진은 처음 봅니다. 마치 파충류의 피부 조직과 비슷하군요. 의사가 무심코 던진 말에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그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고 알 수 없는 공포에 떠는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죽인 거야.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짐 가방을 든 채 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늙은이 말을 무시하고 기어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더니 결국 이런 꼴을 당한 거잖아요. 당신의 그 오만과 탐욕이 우리 지훈이를 죽였다고요. 아내의 저주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고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은 이제 사방에서 스며드는 균열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잊게 해줄 것은 이제 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한 직원이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시라며 건네주었던 용하다는 무녀의 연락처였습니다. 평생 미신이라며 경멸하고 비웃었던 그것. 하지만 이제 강만철 회장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그의 단단했던 신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녀의 신당은 강만철 회장이 평생 발 들여놓지 않았던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복도 끝에 자리한 그곳은 입구부터 짙은 향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 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곳에 온 자신을 경멸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물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실내에 오색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신들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무녀는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보자마자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몸에서 아주 지독한 뱀 비린내가 나는군요. 강 회장은 움찔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최고급 향수를 뿌리고 나왔지만 무녀의 코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무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쌀이 담긴 녹그릇에 그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던져넣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락 차라락 하는 소리가 좁은 신당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무녀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했고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걸걸한 남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신목을 베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강 회장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울리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벤 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다. 이 땅의 기운을 붙들고 있던 용의 핏줄이니라. 그 죗값으로 내 대가 끊기고 내 몸은 뱀의 허물이 될 것이다. 무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려있던 작두 위로 올라섰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모습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괴했습니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춤을 뚝 멈추고 강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녀의 눈동자는 뱀처럼 가늘게 찢어져 있었고 혀는 날름거리며 뱀의 그것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바로 그 백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피에 흐르는 약조를 잊었느냐.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그 목소리에 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기 전날 밤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 할애비가 내게 목숨을 비치고 그 언덕을 대대손손 지키겠다. 피로 맹세한 것을. 할아버지,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희미한 분이었습니다. 그저 고향에서 평생 농사만 짓다 돌아가신 평범하고 가난한 농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뱀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무녀, 아니 백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 놈이 누리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모두 내 할애비가 나와 맺은 약조의 덕인 것을. 허나 너는 그 근본을 제 손으로 잘라냈으니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것이다. 말을 마친 무녀는 작두 위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원래의 목소리로 지친 기색이 역력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당신의 뿌리를 찾아보시오. 잊혀진 과거 속에 모든 답이 있을 겁니다. 강만철 회장은 홀린 사람처럼 신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은 무녀가 쏟아낸 말들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 뱀에게 빚진 목숨, 자신의 성공이 모두 그 덕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는 평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약속 때문이었다니.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만약 무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어쩌면 되돌릴 방법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수십 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 도착한 고향 마을은 재개발의 물결을 비껴간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고향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세월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장롱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옷가지들 밑에서 손때 묻은 작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굳게 닫혀있던 괴짝을 힘주어 열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붓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랑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강만철 회장은 숨을 죽인 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힘주어 쓴 붓글씨는 그가 알지 못했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1951년 겨울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의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술련 동짓달 20하루. 눈이 억수같이 쏟아졌다. 인민군에게 쫓겨 맨몸으로 산에 든 지 사흘째. 허기는 창자를 끊어낼 듯하고 추위는 뼈를 파고든다.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어머님과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불효자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다. 일기 속의 젊은 할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눈밭에 쓰러졌을 때였다. 눈앞에 거대한 당산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나무 아래로 기어갔다. 그때였다. 나무 뿌리 아래 동굴에서 달빛을 받은 듯 온몸이 새하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 나왔다. 집채만 한 몸뚱이에 사람의 눈처럼 깊고 영롱한 눈을 가진 영물이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짐승의 밥이 되는구나 체념하고 눈을 감았다. 허나 구렁이는 나를 해치지 않고 대신 입에 물고 있던 붉은 열매 하나를 내 앞에 떨어뜨렸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뱀딸기처럼 생겼으나 훨씬 크고 붉은 생전 처음 보는 열매였다. 나는 홀린 듯 그것을 집어삼켰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온몸에 온기가 돌고 뱃속이 든든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백사는 밤새 내 곁을 맴돌며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나무와 백사를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 산의 신령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피로 맹세했다. 일기장의 다음 구절에서 강만철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맹세는 핏방울 자국이 번진 듯한 한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 강가의 암흑에 이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고자 대대손손 이 당산나무와 언덕의 수호자가 될 것을 천지신명과 액사님 앞에 피로써 맹세하나이다. 만약 후손 중 누군가 이 약조를 어기고 나무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가장 귀한 것을 잃고 가문에서 끊겨나갈 것입니다.
쿵! 강만철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씨 노인의 경고, 아들의 죽음, 무녀의 예언,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할아버지의 피의 맹세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낡은 나무 한 그루를 벤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가문을 지켜온 수호신과의 약속을,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그 근본을 포크레인으로 무참히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려온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시작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업은 순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고 경쟁자들은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과 운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약속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강 회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지훈의 마지막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목에 선명했던 두 개의 붉은 점.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정당하고도 무서운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으로 그 기반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던 그는 문득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무언가 더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귀였습니다. 훗날 내 후손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기억하거라.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고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임을. 자연 앞에 겸손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무게를 항상 기억하거라. 만약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이 대모처럼 강만철 회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절망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아들은 죽었고 사업은 망했으며 그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낡은 고향집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고향집에서 돌아온 강만철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평생 사라지지 않았던 오만과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혀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그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는 수십 번이고
그 피의 맹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되돌려야 한다. 어떻게든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당장 그린힐시티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무속인 스님 테마사까지 돈으로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며칠 밤낮으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린 제사상이 차려졌고 무당들은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밤새 춤을 추었습니다. 스님들은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웠고 테마사는 성수를 뿌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 앞에서 평생 해본 적 없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죄를 불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니, 더는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의 참회는 처절했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돈으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당산나무가 있던 그 언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뿌리째 뽑혀 나뒹구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와 파헤쳐진 흙더미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시켜 그 자리에 거대한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단을 만들고 순금으로 만든 향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만철 회장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화려한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 아래 흙 속에서 거대한 백사가 솟아올랐습니다. 백사는 금으로 만든 향로를 꼬리로 쳐서 부숴버리고 대리석 제단을 몸으로 휘감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 멈춰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돈으로 지은 제단으로는 피의 맹세를 대신할 수 없다. 백사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절망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재앙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정해진 순리이자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그의 몰락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왕국은 사방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린힐시티 프로젝트의 무기한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M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돈을 댔던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은행들은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압박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그가 저질렀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가 검찰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그의 몰락을 틈타 숨겨두었던 자료들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회사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었습니다. 평생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은 등을 돌리고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M건설은 순식간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에는 차압 딱지가 붙었고 그의 모든 개인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화려한 정원이 보였지만 이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모든 것을 잃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을 잃은 슬픔과 지울 수 없는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도 되돌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만철 회장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한때 수십 대의 고급차가 드나들던 차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먼지 쌓인 자전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단 한 곳,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언덕이었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여전히 박씨 노인의 작은 움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서자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던 박씨 노인이 허리를 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노인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죄? 변명? 아니면 원망?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노인의 발치에 자신이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그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통곡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씨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오셨구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일어나시오. 늙은이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퀭한 눈이 노인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제 목숨보다 귀했던 아들까지도. 대체 제가 뭘 더 해야 이 저주가 풀리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주라니. 이건 저주가 아니오. 그저 순리일 뿐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노인은 잠시 말을 끊고 뿌리째 뽑힌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저 언덕과 나무를 지켜보던 사람일 뿐.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 입힌 저 땅과 당신 스스로의 양심이지. 강 회장은 망연히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와 흉물스럽게 널브러진 나무의 잔해가 그의 죄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단도 쌓아보고 굿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씨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구려. 진정한 재물은 돈으로 사는 돼지머리나 금으로 만든 향로가 아니요. 노인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꼈던 것,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재단에 바쳐야 하오. 당신의 오만, 그리고 끝을 모르던 탐욕 말이요. 오만과 탐욕을 바쳐라. 그 말은 망치처럼 강만철 회장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이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거래였다는 것을. 돈으로 재단을 쌓고 돈으로 무당을 불러 용서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박씨 노인은 낡은 삽 한 자루를 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말로만 하는 참회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요. 진정한 참회는 몸으로 하는 것이지. 저 땅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당신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오. 강만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서류와 펜만 잡아왔던 그의 손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언덕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널브러진 나무 잔해를 한쪽으로 치우고 파헤쳐진 흙을 삽으로 떠서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처음에 보는 막노동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죽은 아들도 자신의 처참한 신세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흙과 삽 끝에 전해져 오는 땅의 감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평생을 더 높은 곳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가 처음으로 땅을 내려다보며 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는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박씨 노인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만철 회장의 마지막 참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만철 회장의 모습은 언덕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M건설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흙을 만지는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기적처럼 남아있던 비자금 일부를 모두 털어 재개발 부지였던 언덕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변호사는 그 돈이면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며 그를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땅을 개발하는 대신 백사언덕 자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한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될 뻔했던 그곳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푸른 숲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철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오직 이 작은 언덕뿐이었습니다. 그는 공원의 말단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매일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고 어린 묘목에 물을 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의 손은 이제 흙과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황량했던 언덕은 강만철의 땀과 시간 속에서 서서히 생명을 되찾아갔습니다. 그가 심은 어린 묘목들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작은 숲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이 되면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덜미에 피어났던 뱀 비늘 같던 피부병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날카로운 비수가 아니라 가슴 한편에 묻어둔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강만철은 당산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몇 년 전 정성껏 심어놓은 어린 느티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굵어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허리를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바로 옆 햇볕을 쬐고 있던 커다란 바위 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만철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다리를 튼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비늘, 깊이를 알 수 없는 영롱한 눈동자.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 백사였습니다. 강만철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숨을 죽인 채 경이로운 눈으로 그 신성한 존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자연의 순리 앞에 선한 인간과 그 순리를 묵묵히 지켜보는 존재의 고요한 마주침이었습니다. 백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소리 없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혹은 그의 참회를 받아들였다는 듯이 강만철은 백사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평생 그가 지어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주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죗값은 이제 공포와 절망이 아닌 이 땅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는 평생의 참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 다시 푸르름을 되찾은 언덕의 정경을 비춥니다. 한때 인간의 탐욕으로 상처 입었던 땅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품은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한 늙은이가 허리를 굽혀 작은 들꽃에 물을 주는 모습이 점처럼 작게 보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한 인간의 오만은 처참히 부서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과 무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 그 근본을 저버린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